아시아의 신 손흥민의 가치는 2,300억 원은 될 것이다. 얼마 전 이탈리아 최고 명문 유벤투스가 손흥민을 원한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덤이 발칵 뒤집히며 나온 말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카르토는 지난 15일 유벤투스가 손흥민 영입을 꿈꾸고 있다며 9천만 유로에 달하는 손흥민의 이적료를 감당하기 위해 유벤투스는 램지, 더글라스 코스타, 베르나르 데스키를 내보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이탈리아 매체도 유벤투스는 손흥민에게 1,200억 원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손흥민을 토리노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한 토트넘 팬은 손흥민의 가치는 아시아에서 엄청나다. 현재 가치도 엄청나지만 그가 그라운드에서 가져오는 기운을 생각하면 가치는 그 이상이다. 개인적으로 아시아 선수로서 아시아 신과 같은 위상에 비추어 손흥민의 가치는 1억 파운드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1억 5천만 파운드는 좋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기적으로 보면 손흥민이 잔류하면 좋겠지만 손흥민도 커리어에서 트로피 한 번은 들어올릴 자격은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토트넘에서 분투하는 손흥민을 향한 애정어린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때 손흥민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말해왔던 토트넘 팬들이 이제는 높은 이적료를 받으며 놓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며 순위가 9위까지 추락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 유로파 리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토트넘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구단 재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390만 파운드, 한화로 약 98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토트넘은 올 시즌에도 무관중 경기를 이어갈 경우 적자폭이 1억 5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2,310억 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지난해 오픈한 새 구장을 건축하면서 1조 5,3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건축비를 대부분 은행 빚으로 지은 바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지금 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 케인을 팔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당초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계약이 지연되면서 많은 이들은 그래도 재계약 체결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난으로 재계약보다 이번 여름 시장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선수단 판매에 돌입한다면 최우선 순위는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 마크트에 따르면 케인의 잠재적인 몸값은 1억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1,600억 원, 손흥민은 9천만 유로, 하나로 약 1,20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예상 몸값을 더하면 2억 1천만 유로, 하나로 약 2,800억 원으로 선수단 전체 가치의 29.1%에 달합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이적설을 보도하며 토트넘 팬들은 오는 여름 떠날지도 모르는 선수가 구단의 중요한 자산인 손흥민이나 케인이 아니기를 기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지금은 클럽의 상황을 이해하며 이제는 손흥민을 무조건 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1억 파운드라면 우리 팀을 재건할 수 있다라며 손흥민을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팬들은 우려하고 있지만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실력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올해 리그 2골로 득점이 급감한 것을 두고 팬들의 우려가 크지만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골 하락에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3골을 넣은 손흥민은 살라 페르난데스에 밀리지만 둘과 달리 페널티킥 키커가 아닌 걸 고려할 때 여전히 돋보인다고 옹호한 것입니다. 또한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득점력 감소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통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득점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토트넘 팀원들이 계속 손흥민에게 좋은 위치에서 기회를 만들도록 패스를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손흥민은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FA컵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3도움을 비롯해 팀의 4골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프로 통산 첫 도움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팀의 패배에도 평점 9.1을 받았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진 맨시티전에서도 손흥민은 발목이 피로 물들었음에도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지난 에버턴전에서 120분, 맨시티전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며 28km를 넘게 뛰었음에도 손흥민이 보여준 스프린트는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골 침묵에 대한 질문에 그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라고 말하면서 윙어임에도 스트라이커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골 침묵을 걱정할 때도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며 팀을 위해 헌신했고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트랜스퍼 마크트는 2월 10일 전세계 왼쪽 윙어들의 몸값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손흥민은 상위 10명 중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 후 활약으로 7,5천만 유로에서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9천만 유로까지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최근 이적설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팬들도 손흥민이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번에 제기된 유벤투스 이적설에 달궈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날강도 사건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호날두가 있는 팀인 것도 있었지만 이탈리아 리그가 거칠고 명성 또한 과거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안정환이 어이없게 방출된 사실도 이탈리아 리그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축구 팬들은 유벤투스보다는 경쟁력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맨유나 리버풀로 가거나 명실상부의 빅클럽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올해 30세로 이번에 가는 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전성기의 마지막 팀이 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서 전설적인 업적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늘 중위권에서 맴돌던 토트넘을 리그 상위권을 올리는데 크게 일조했고 아무도 예상 못한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늘 열세 있었던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시원하게 골을 넣으며 압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손흥민의 북런던 러비에서 직접 착용하고 득점까지 기록한 축구화가 자선 경매에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지난해 12월 7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착용한 축구화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전반 13분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 가마차기 슈팅으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화는 반나절 남짓한 시간 동안 31회 입찰을 거치며 무려 약 46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해리케인의 축구화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맨체스터 시티의 올렉산드로 진체코가 아내에게 손흥민의 유니폼을 선물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체코의 아내인 블라드 세다는 지난 14일 자신이 발렌타인 선물로 손흥민의 토트넘 7번 유니폼을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질 만큼 지금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의 가치가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경기를 너무 많이 뛰어서 피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축구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축구를 한다. 축구에 피곤함을 느낀 적은 없다. 평범한 유튜버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각종 정부기관까지 현재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중국의 역사 문화로 편입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기기를 넘어 김치 공정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황당한 역사 왜곡을 벌이고 있지만 그런 그들이 언급하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는 역사가 있었으니 모든 것은 최근 공개된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의 무서움에 오줌을 지리고 있는 중공군의 모습이었죠. 최근 한 언론사에 의해 해외 교과서에 대한 충격적인 역사 왜곡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가 발행한 고대 세계들이라는 교과서를 살펴보며 책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고대 지도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조차 표기해놓지 않아 한국사와 중국사가 동일시 돼 보인다는 오해는 그렇다 치고 노골적으로 중국 한나라의 영토를 한반도까지 확장시켜 표시한 내용을 최소한의 검증조차 받지 않은 채 캐나다 학생들의 사회과목 교과서 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는 미국과 캐나다 외에도 중국과 일본 등 무려 50여 개국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입 시험인 SAT 교재에서도 한반도가 과거 중국 영토였다고 표기한 것과 심지어 한 대형 박물관에는 만리장성을 한반도까지 이어놓고 고구려를 중국에 편입시킨 부분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전세계 국가에서 이런 오류들은 흔히 발생한다며 발견 즉시 수정을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하지만 반면 2000년대 초 중국 정부가 추진한 동북공정에 빗대어 이후 중국의 역사 왜곡이 더 활발해졌고 그 증거로 만리장성을 한반도까지 내린 박물관의 스폰서가 대부분 중국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한편 그 시각 중국은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바로 6.25 당시 있었던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일에 발표한 전쟁 결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는 것. 하지만 한 외신 기자에
의해 공개된 사진 한 장에 중국 전체가 크게 당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재밌다는 듯 구경하고 있는 미군들을 배경으로 한국군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연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중공군들의 모습, 그에 반해 여유있게 담배를 말아피며 마치 더 빌어보라는 듯 내려다보고 있는 한국군의 표정은 중국이 주장하는 승전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진은 1951년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중공군에게 있어 한국군의 존재란 얼마나 공포스럽게 다가왔는지 내심 짐작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진이 찍힌 시기는 정확히 언제이며 중공군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토록 한국군을 두렵게 느낀 것일까? 1951년 2월 한반도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규모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한국연합이 병력과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 인해 전술을 펼치던 중공군 수십만 명의 파상 공세를 압도적으로 막아냈던 한국 전쟁 10대 전투 중 하나, 바로 지평리 전투였죠. 이 전투가 있기 바로 3개월 전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미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맞붙어 싸운 최초의 전투이자 미군 해병대 창설 이후 유독 치열했고, 또한 그들이 밀려 철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 전투에선 중공군이 펼친 포위선멸 작전에 말려 수만 명 단위의 전투력 소멸 상황에 빠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오직 미 해병대를 노리기 위해 조직된 12만 명의 중공군이 장진호 주변에 집결하는 사이 그들의 규모를 과소평가했던 미군은 예정대로 동부 전선에만 공세를 시작했고, 후방에서 중공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중간에 참호를 파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면 된다고 오판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땅을 파려고 했으나 도저히 삽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한국의 겨울을 너무 만만히 본 것이었죠. 고작 11월이었지만 산지 지형의 특성상 많은 눈이 쌓여 있었고 얼음의 두께마저 30cm가 넘었던 터라 참호를 파려면 전동 드릴이 필요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방어 진지조차 구축하지 못한 채 세계 중대가 괴멸적 타격을 입고 난 뒤에서야 후퇴를 서둘렀지만 이미 후방에 진을 치고 있던 중공군에 의해 미 해병대는 완전히 고립돼 버렸고 그저 공중 보급과 공습에 의존해가며 무려 수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뒤에서야 가까스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비밀이 해제된 문서들이 속속 공개되며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이때 미군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베트남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심각히 고려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산비탈을 오르는 중공군을 제압할 유일한 방법은 그저 포격과 항공 지원뿐이었고, 평지 전투에 익숙한 유엔군은 제대로 된 보급 전략도 세우지 못한 채 고립되거나 밤이 되면 날아드는 수류탄에 애써 만든 참호가 파괴되기 일쑤였습니다. 후방에서 교묘히 침투한 중공군이 도로 양쪽의 산지를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전진하는 순간 죽음의 계곡이 돼버리는 등 곳곳에서 패배 소식이 들려오자 유엔군 진지엔 공포가 엄습했고 적을 이겨낼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군이 본격적인 전투와 전략 지휘에 참가한 것이었죠. 당시 지평리 전투에 투입된 미군 2사단은 사단장부터 연대장까지 실전 경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작전 지휘를 맡고 있던 프리먼 대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용모와 행동까지 선비 스타일이었던 프리먼 대령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었지만 의외로 그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적을 격퇴하며 위기에 빠진 연합군을 구해냈는데, 그가 활약할 수 있었던 비결엔 오로지 지난 전투에서 배제됐던 한국군의 작전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약 100명의 통역을 동반하며 함께 전략을 구상하던 그는 한국 전쟁의 법칙은 고지를 장악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칙을 완전히 깨부시는 독특한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중공군과는 달리 수적 열세라 고지를 따라 진을 치려고 하니 그 범위가 너무 넓었다는 점 고민하던 한미연합군은 고지를 버리고 평야와 얕은 구릉을 따라 사각형의 방어 진지를 구축했는데, 주변 400m가 넘는 고지들은 중공군이 장악했지만 거리가 멀어 기관총 사거리 밖이었고 그 사이 한미연합군은 진지 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탄약을 최대한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중공군이 방어선 안으로 파고들거나 포병이 각계 격파될 위험은 없어졌고 동시에 방어선 안에 간이 활주로를 닦아 항공 보급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마침내 이 같은 전략은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중공군의 모습은 무시무시했지만 반대로 이것은 큰 장점이었는데요. 예비대가 없는 바람에 방어선의 한 군데라도 뚫리면 그대로 끝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에 유리했던 탓에 포격과 항공 지원이 수월했고, 비록 아슬아슬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며 아군 역시 큰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무려 10대1이라는 수적 열세 속에 한국군의 활약 덕에 기적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무엇보다 큰 소득은 중공군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임진강과 한강 밑으로 남하한 이후 보급선이 길어지는 바람에 식량과 구급 물자가 진작에 바닥이 났던 것, 그림자 없는 유령이라고까지 불리던 중공군의 정체는 사실 유령이 아닌 굶주린 병사 집단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에게 포위된다 쳐도 산에서 끌어내 화막에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
얼마든 막대한 타격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물론 이것이 전쟁의 양상을 한 번에 뒤바꿀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중공군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소득이었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작전에 참여해 중요한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유엔군은 그들의 보급 전략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것이고, 이에 중공군은 대대적인 공세 신용만으로도 유엔군의 모든 반격 의지를 상실케 할 수도 있었죠.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3일간의 전투가 엄청 치열했다며 아침이 되면 전사자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를 치우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처 달아나지 못한 일부 중공군은 민가에 쳐들어왔다가 한국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 사진이 찍힌 시기나 배경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한 것으로 지평리 전투 이후에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사상 가장 위험했던 전투라 불렸던 지평리 전투는 이렇게 한국군의 전략과 더불어 그들과 적극 소통하려 했던 미군의 노력과 함께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죠. 과연 이 같은 진실 앞에서 중국이 또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